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5월 16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내일 서울과 대한민국 주요 도시는 물론 뉴욕, LA 등 미국 전역과 터키 등지에서 촛불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저 같은 놈이야 단지 머리 하나 보태는 거지만 머리 하나, 머리 둘, 머리 셋, 머리 100만, 머리 1000만.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면 어떤 거대한 영혼이 탄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쁜 사람들은 겁을 잔뜩 먹고 갑자기 뒷산으로 뛰쳐올라가 아침 이슬을 부르거나 반성할 수도 있잖아요. 반성하면 지금보다 낫게 행동하거나 스스로 한계를 절감하고 자리에서 내려올 수도 있겠죠. 하여튼 많은 사람이 모이면 엄청난 힘이 생기고 역사의 물길이 방향을 틀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김주대 시인이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조합원 관조님 신청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주에서 30년간 참외 농사를 지은 부모님과 제가 정성 들여 키운 성주 참외를 조합원들께 소개합니다. 참외엔 면역력 증진에 좋은 폴리페놀, 노화 방지에도 좋은 항산화 물질이 있고 태아에 도움이 되는 엽산 등 많은 좋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10kg과 5kg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조합원 여러분께는 무료 배송에 할인된 가격으로 드립니다. 문의는 010-6269-7154. 상품 가격은 다음 블로그 관조 참외를 검색해주세요. 몸에 좋은 흑마늘을 조합원들께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맛있고 영양 많은 식탁 문화를 만드는 자연 먹거리 마을의 대웅산 흑마늘. 방부제, 소금, 설탕도 가미하지 않은 100% 천연 발효식품. 흑마늘 가공 신지식 농업인장 강기표가 만든 대웅산 흑마늘. 조합원들께는 20% 할인해드리며 수익금의 10%는 미디어 협동조합에 기부를 합니다. 문의는 055-863-2321. 검색창에 자연 먹거리 마을을 검색하세요. 네, 이강윤의 오늘 뉴스가 상당히 많은 금요일 오후입니다. 조금 전인 오후 3시부터 대통령과 세월호 유가족 대표가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따 정가산책에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새정치연합의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하고 무소속의 오거돈 후보로 단일화했습니다. 오늘 아침이죠. 오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기존에 있는 정당들에는 가입하지 않기로 하자. 그리고 오 후보가 시장이 되더라도 김영춘 전 후보는 어떠한 정무직도 맡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산과 아울러 지역 감정에 도전하고 있는 대구의 김부겸 후보가 선전 중인 대구 선거 판세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출두하라 그랬는데 거절했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서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건 아마 우리 국민 라디오의 특종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 홍대 겸임교수로 아주 폐륜적인 말을 썼다가 집중 포화를 맞고 사과문도 올리긴 했는데 김호월 씨, 이 시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죠. 김호월 씨의 트윗 계정이 무려 한 12,000개쯤 된다는 주장이 추적 전문으로 하는 어느 네티즌에 의해서 제기됐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런 소식들 각 코너별로 전해드리겠고요. 오늘 진짜 인터뷰 시간에는 세월호 침몰사고 유족 및 실종자 가족들에게 험담을 하고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헐뜯는 말들 하는 사람들 차곡차곡 증거를 채집해서 고소, 고발, 이렇게 법적 대응에 스스로 나서고 있는 법무법인 더 펌의 대표 정철승 변호사와 이런저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항상 그러하시듯이 저에게 많은 기사 속보와 제보, 제언, 질문 올려주시고요. 뉴스성을 올리실 때는 조금 최소한의 확인 그런 것을 좀 해주시면 더욱 좋겠다. 적어도 이강윤의 오늘이 방송되는 90분과 우리의 한 터전이 되는 게시판에는 잘못된 얘기들이 부풀려서 돌아다니거나 하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물론 자유롭게 말씀은 하시되 뉴스를 전하시거나 할 때는 조금 신경 쓰자는 것이고, 주장은 뭐 기꺼이 100% 아니 120%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합시다. 그리고 진상규명을 요구합시다. 나 혼자의 목소리만으로는 안 됩니다. 함께 외칠 때 큰 메아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5월 17일 토요일 저녁 6시 서울 청계광장으로 모여주십시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여망, 민주주의 회복과 언론개혁을 위한 강력한 의지, 시민들이 함께 모아 큰 힘으로 만들어냅시다. 5월 17일 토요일 저녁 6시. 잊지 마세요. 네, 국민 라디오 아는 필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가 많죠? 예.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원회가 민간이 주도하는 진상조사를 하자, 이렇게 변협과 함께 이렇게 정부에 요청했네요. 예, 가족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에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지원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사고 후속 처리를 위한 민간 주도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식 요구했습니다. 대한변협은 협약에 따라서 가족대책위의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안상과 진도 등의 현장 지원, 법률 상담, 진상조사 대응 등을 하게 됐습니다. 변협 관계자는 미국은 9.11 사태 이후에 법령을 정비해 지켜지고 있는지 모니터링까지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재발을 막자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려면 민간 차원의 조사 후에 백서 발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 법을 통해서 제도까지 정비해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가족대책위원회도 치유의 시작은 책임 있는 자기 반성이고 그 완성은 철저한 진상규명이라면서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참여를 보장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어제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요, 미필적 고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부분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필적 고의 부분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구성하는 요건 중에 한 가지인데요. 제가 네. 그것을 혼동해서 마치 같은 것처럼 설명드렸던 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상 첫 보도 때 정확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좋지만 급하다 보면 또 이럴 수 있고, 그걸 바로 잡는, 네. 그러니까 인지하는 순간 바로 잡는 이런 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너그럽게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방금 우리 안 기자 리포트 중에서 백서는 목표가 아니다. 백서 하나 내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백서는 하나의 기록이자 앞으로 쉽게 찾아보기 위한, 교훈을 얻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겁니다. 제가 이 관련해서 안전행정부 꽤 높은 사람하고, 꽤 높다 낮다 이러니까 어느 분께서 왜 이렇게 그렇게 말하느냐는데, 그 좀 재미있게 표현하려는 거예요. 뭐 실장하고 뭐 좀 같이 식사를 한번 하면서 몇 가지 토로를 했습니다. 좀 쓴소리도 하고. 그랬더니 이분도 시인을 하면서
한 20몇 년 전에 서해 페리오 사건 아주 컸죠. 그때도 292명이 돌아가셨는데 그거에 관한 기록을 좀 찾아보려고 이틀 하고도 4시간을 온통 찾았답니다. 두 사람이 매달려서. 네. 서고 어딘가에 있는데 목록에는 있는데 겨우 찾아냈다는데 백서란 그렇게 찾기 힘든데 꽁꽁 숨겨두는 게 아니죠. 편람처럼 어느 때라도 필요하면 볼 수 있고 교훈과 전범을 삼을 수 있어야 하는 그 백서인데 이렇게 우리나라 그 안전에 관한 무슨 기록물 관리조차도 이렇게 허술하다는 것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검찰 수사 좀 볼까요? 오늘 오전 10시까지 유병헌 전 세모회장 출두하라 이렇게 인천지검이 통보를 했는데 뭐 안 나올 거다 이런 예상이 많기는 했지만 결국 거부했고 검찰은 그 장남과 함께 유병헌 씨 구속영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했네요. 예, 검찰이 오늘 오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자녀들의 연이은 불출석과 잠적 등 그간의 수사 상황, 유 전 회장의 계열사 임직원에 대한 영향력 등에 비추어 유 전 회장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이 돼서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해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청해진 해운과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청해진 해운의 소득이 뚜렷한 이유 없이 유 전 회장과 그 일가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발견했고 네. 회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어서 세월호의 안전과 인력관리에 필요한 투자가 네.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세월호 사고의 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유 전 회장이 머무르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또는 뭐 검찰은 상당히 그렇게 믿고 있던데 금수원 상황 좀 어떻습니까? 예, 현재 구원파 신도 2천여 명이 모여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현재 취재진의 접근도 막고 있고요. 또 30명 정도씩 교대로 밤을 새면서 금수원 주변을 지키고 있습니다. 금수원 입구 철문에는 김기춘 실장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문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요. 구원파 신도 600여 명이 정문 앞에서 방어막을 치고 있습니다. 구원파 측은 우리가 1991년과 비슷하게 2014년에도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등 정부에 대한 국민의 원성이 높아질 무렵 세월호 사고로 이슈가 구원파를 거쳐서 유병헌으로 전환되는 오늘의 상황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오대양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됐던 당시 한보그룹과 관련된 수서비리 사건 등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2,000명이 모여 있다고요? 예. 굉장한 동원력이군요. 원래 이단 또는 이단에 가까운 소수종파들 단결력은 아주 강한데 이들은 오대양 사건을 겪으면서 아마 훨씬 더 똘똘 뭉쳤을 거고요. 세모 부도 났을 때 회사 다 넘어간 것 신도들이 다 거두어다가 감자하고 다시 유병헌 씨에게 보내는 그런 식으로 한 것은 지금 드러나고 있죠. 5시 43분인데요. 게시판 잠깐 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하늘아이 82님께서 팩트TV 긴급 생중계 잠시 후 5시 40분부터 대통령 면담을 마치고 나오는 세월호 유가족 대표들의 면담 결과 기자회견을 생중계합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스튜디오 안에서. 그러니까 하늘아이 82님이 됐건 팩트TV 시청이 가능하신 분들은 듣다가 뭔가 좀 새로운 얘기가 있거나 묵직한 이른바 영양가 있는 좀 뭐 중요한 얘기가 있으면 그걸 좀 올려주시면 함께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진행을 하면서는 사실 뉴스 사이트도 체크를 못하고요. 그냥 제 스마트폰만 열어놔서 긴급 뉴스 들어오는 것만 가끔 보는 정도거든요. 그렇게 했고 왕싸가지님은 아주 우리 게시판에 맹활약하는 올라운드 플레이어시던데 찌라시에 그 증권가에 도는 여러 가지 정보지라고 하죠. 삼성 이건희 회장 사망, 엠바고가 걸렸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현재 포털 다음에는 실시간 1위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확인은 했고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소문 같고 이런 거를 글쎄요 엠바고에 걸까요?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제가 가서 눈으로 직접 확인한 건 아닌데 사망하지 않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 조금 전에 안 기자가 잘못 말씀드린 것을 정정해드렸는데 MJ 그린님께서
또 한번 간명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아마 어디 법전이나 이런 데서 옮겨주신 것 같은데 법률 상식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죽을지도 모르지만 죽어도 할 수 없지라는 심리 상태에서 저질러진 범죄, 이런 걸 의미하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어떤 행위를 적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했고, 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즉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두는 것, 방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법전 이런 걸 옮겨오신 모양인데, 법전 참 어렵게들 써요. 쉽게 할 수 있는 말을 뭐 참 되게들 쉬워진 게 1억 이 정도라고. 개눌당 박멸님께서는 내일 청계광장 함성이 지구촌 곳곳에 메아리 쳤으면 합니다. 다시 시작하자 대한민국 이랬고요. 남산 스카이님께서는 강윤형님 으라차차 해주셨는데 누가 형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활발한 게시판이 저희 몇 되지 않은 이강윤 오늘 팀에게 큰 힘이자 격려이자 뉴스 소스고 민심을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진도 소식 좀 알아볼까요? 지금 오늘 현재 이 시간 현재 실종자는 변함없이 20분 그대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애들이 많이 타시겠군요. 전해주시죠. 예, 현재 사망자는 284명, 실종자는 20명입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오늘 수중수색을 해온 미래호의 바지선과 이 바지선에서 작업을 해온 민간 잠수사 13명이 지난 15일 오후 4시 30분께 현장에서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계약 기간이 끝나서 철수하게 된 것인데요. 실종자 가족들은 수색에 차질이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책본부는 오늘 중으로 대체 바지선을 투입하고 민간 잠수사도 2, 3일 내로 확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책본부는 심해 잠수가 가능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13명의 민간 잠수사들이 지난 5일부터 5일 동안의 계약이 돼 있었던 걸 생각을 하면 선뜻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민간 잠수사 13명이 지난 5일부터 그 10일까지 수색에 참여하기로 했었는데요. 기상 조건이 악화돼서 열흘 동안인 어제까지 수색에 참여했던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준비가 미흡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민간 잠수사 계속 잡음이 나오고 매끄럽지 않습니다. 정말 왜 한 달 넘고도 이러는지 말이죠. 답답한 건, 비합리적인 건 그때그때 고쳐나가야 우리가 최소한의 희망을 조금씩 키워갈 텐데. 네. KBS가 뒤숭숭합니다. KBS 보도본부의 부장단 30명 전원이 길환영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보직 사퇴했죠? 예, 그렇습니다. KBS 보도본부 부장들이 세월호 침몰 사고 보도와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발언으로 촉발됐던 보도 독립성의 침해 논란에 대해서 총사퇴하겠다,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장단은 오늘 최근 KBS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20년 이상을 뉴스 현장에서 보낸 우리들은 우리의 보람이자 긍지여야 할 KBS가 날개도 없이 추락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 하면서 최근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부장직에서 사퇴하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부장단은 이와 함께 길환영 사장의 즉각 사퇴도 촉구했는데요. 이들은 김시곤 전 국장의 폭로, 권력의 눈치를 보며 보도본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라고 한 주장이 그동안의 길 사장의 행보에 비춰볼 때 충분히 사실로 받아들일 만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부장이면 헐인데 이들이 주요한 뉴스의 이른바 야마 논조를 정하고 취재 인력 배분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 맞죠. 이들의 충정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KBS의 실질적인 개혁으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KBS가 지금 노조가 3개 정도 그룹으로 나뉘어 있어서요. 조금 제어와 통제, 통일성에 약간의 엇박자들은 날 수 있는데 지켜보겠습니다. KBS 소식 하나 더요. 그 얼마 전에 아마 한 열흘쯤 됐나요? 열흘 다 돼가나요? 지하철 2호선, 서울 지하철 2호선 상황심리역인가? 거기서 추돌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야 이거 좀 크게 뉴스를 키워라. 그러니까 뭐 물론 안전 때문에 다들 그 민감해 있긴 하지만
키워라. 이거는 세월호를 좀 톱뉴스에서 끌어내고 이걸로 덮어보자. 그리고 서울시장이 지금 저 박원순 시장 아니냐. 뭐 이제 이런 그 배후가 깔려있다는 건 짐작이 가겠죠. 이걸 지금 노조에서 폭로를 하고 나섰네요. 예, KBS 노동조합이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폭로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사고를 키워서 보도하라는 지시가 윗선에서 내려졌으며 실제로 관련 뉴스가 확대 재생산돼 연일 톱뉴스로 보도됐다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KBS는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던 지난 2일 사고 관련 기사를 톱기사를 포함해서 8꼭지 방송했습니다. 다음 날인 3일에도 6개의 리포트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과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KBS 노조는 윗선 개입의 근거로 복수의 증언을 들고 있는데요. 이현진 KBS 노조 부위원장은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복수의 보도본부 국장, 주간급 간부가 증언한 내용이다 라면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짐작은 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시시콜콜이 간섭을 해왔고 그동안 너무 오래 참아왔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윤창중 팬티 사건을 톱에 올리지 마라. 이거 작년 5월달 방미 기간 중에 벌어지니까 1년 전 아닙니까? 그럼 그동안 오늘 이 성명에 이르기까지 1년 내내 크고 작은 문제마다 이런 일들이 있어 왔다는 거고 처음에는 저항하고 불쾌하다가도 이게 어느 정도 습관화되면 다들 순치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늦었다, 만시지탄이다,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아까 김호월 교수 트윗 계정 건수 말씀드렸는데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한테 짐승 이런 말까지 했죠. 정말 천인 공노할 그 김호월 씨의 트위터 계정으로 의심되는 게 22개, 그리고 12,000개 이런 숫자도 나오고 하는데 조금 복잡은 합니다만 좀 최대한 간명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봐 주세요. 예, 누리꾼 자로라는 분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호월 교수도 이른바 시발단의 일원이었을 수도 있다. 그런 주장인데요. 예. 김호월 교수의 트위터 아이디는 알파벳 KHW 그리고 숫자 6개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KHW는 김호월의 영문 이니셜이고요. 그런데 KHW 뒤에 숫자만 다른 트위터 계정이 다수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예. 현재까지 22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냥 아이디가 비슷한 거 가지고 이거를 문제 삼을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국정원 그리고 군 사이버 사령부가 선거에 개입했을 때 사용한 아이디들을 보면 김호월 씨의 아이디와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개의 아이디를 관리하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디를 만들었던 것 아닌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호월 씨의 트위터 계정 중에는 트윗수가 24,600여 건에 달하는 계정도 있었고요. 또 10,000건이 넘는 계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윗의 내용을 보면은 애국주의 연대라는 단체가 나오는데요. 네. 이 애국주의 연대는 국정원의 심리전단 요원인 이모 씨, 이 이모 씨의 트위터 계정으로 밝혀진 누들누들이라는 트위터의 계정 속에서도 수차례가 언급이 됐던 단체입니다. 네, 애국주의 연대라는 공통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뭔가 추정이 충분히 가능한 정황 증거들이군요. 트윗 개수가 24,600건이다. 이건 우리가 그 숫자만 가지고 탓하거나 흠잡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날릴 수는 있는 거고 22개밖에 안 된다고요? 이게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22개. 자로라는 분이 이렇게 꾸준히 추적해온 거 보니까 충분히 김호월 씨의 것으로 보이는 게 10,000개가 넘는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뭔가 좀 사실관계 착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좀 네. 어차피 지금 이걸 우리가 단정할 단계는 아니고 예. 자로라는 사람이 아마 상당한 컴퓨터 지식 및 웹서핑 이런 분야에서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안 기자도 젊고 컴퓨터에 강한 세대일 테니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도 좋고 네. 따로 확인을 해서 이건 한번 굳이 파볼 필요가 있겠어요. 시발단 이런 거와의 이 유착성, 연계성이 확실히 드러나면 이건 기사 가치도도 클 뿐더러 기사 가치에 앞서서 매우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말이죠. 그리고 아까도 잠시 게시판 얘기가 했는데 오늘 오전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망설 이런 게 잠시 돌았죠.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오전부터 이건희 회장이 사망했다라는 소문이 돌다가요.
오늘 오후 3시쯤에 더 아시안이라는 매체가 유 회장이 오늘 오전에 사망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순봉 삼성병원 사장은 유 회장의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삼성그룹도 오후 3시 40분쯤에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이 회장에 대한 한간에 떠도는 위독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현재 대단히 안정된 상태에서 호전되고 있으며 의료진은 서두르지 않고 안전하고 완벽한 회복을 위해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삼성그룹의 공식 트위터가 유 회장의 위독설을 이렇게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 회장은 현재 삼성 서울병원 중환자실에서 엿새째 입원 중이고요. 현재 수면 상태에서 진정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뉴스 꼭지가 꽤 많았군요. 국민 라디오 안은필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려.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K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날씨 이야기입니다. 오늘 진도 해역은 맑은 가운데 바람과 파도 모두 비교적 잔잔합니다. 그러나 대조기에 접어들면서 일요일까지 유속이 더 빨라지겠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방은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 28도, 대구 30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햇볕도 강해서 자외선 지수가 높습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밤에는 중부지방에서 약간 나쁨 단계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강원 동해안과 경북 일부 지방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 예방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초여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내일은 26도, 모레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동해안에는 북동풍이 유입되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변현주였습니다. 네, 벌써 여름이 성큼 다가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황준호 팀장 연결하기 전에 조금 게시판 한번 보고요. 지금 연합에 뜬 기사는 제가 좀 봤는데 박 대통령이 세월호 가족 만나서 처음으로 가족 대면 사과를 했다. 한 달째 되는 날을 기다렸다. 뭐 이런 얘기인데 무슨 기념일 또는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과를 꼭 한 달째 해야 되는 건지. 며칠 전에 밤새 가서 기다리고 만나자고 했을 때 얘기는 들었는데 그냥 수석들만 내보냈다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거고요. 특별히 뭘 한 건 없고 또 다시 뭐 좀 아이디어 있으면 의견 달라. 뭐 그렇지만 이쯤에는 뭔가를 딱 두툼하고 알맹이 있는 걸 제시하면서
이것도 논의해봐 주시고 다른 것도 좀 들려주시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두 발언을 할 때 대통령이 계속 시선을 아래로만 향한 채 그러니까 침울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다고 하네요. 볼 낯이 없고 사과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으로 그냥 이해하고 싶습니다. 게시판에는 김호월 씨, 사실 홍익대에서는 이 사람 무슨 대학원에 이상한 과의 겸임 교수로 했기 때문에 사실 학교하고 관계는 대단히 느슨한데 누군가의 청탁이나 압력을 받고 그냥 겸임 교수 자리 명함 하나 줬겠죠. 그랬다가 아주 이번에 학교 이미지 아주 그냥 먹칠하고 손해가 컸을 텐데 키역자 4개 쓰신 분께서 교수가 시발단이었어? 얼척이 없어서 웃음만 나오네 그랬고, 호박님은 김호월은 학생은 안 가르치고 트윈만 하고 있었네요. 수업 연구는 안 했다는 얘기네요. 이런 말 써주셨는데 겸임 교수들은 수업이나 연구 잘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랬고 오늘 KBS 앞에서 선배 언론인들이 현역 그런 의견 전달식 이런 걸 했죠. 제가 첫 들어갔던 곳이 동아일보인데 김종철 동아투위위원장, 저희에게는 전설 같은 선배입니다만 이분이 나와서 연설 겸 격려하는 사진이고요. 거기에 왕 싸가지님께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뉴스타파, 고발뉴스, 팩트TV, 신문고 뉴스만 언론으로 인정했다. 그래서 KBS 본관 앞에서 언론 선배들이 현직 언론인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왜 세월호 유족들이 언론으로 인정한 거에 국민 TV가 빠져 있는지 좀 서운하다, 안타깝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분발해야 하겠죠. 물론 유가족들의 기준이나 잣대가 좋은 언론이냐 나쁜 유일한 잣대는 아니지만 지금 이 국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큰 사건이고 아직도 진행형이고 이분들의 정서 또한 아주 면밀하게 잘 살펴야 하는 거고 그만큼 현장을 정확하게 반영한 언론들을 이분들은 골랐겠죠. 우리 출범한 지는 얼마 안 되지만 뉴스K나 이강윤의 오늘이나 이제 한 달 보름쯤 되는 것 같은데 보약과 채찍으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뉴스K 황준호 팀장 연결하기 전에 시그널 음악 하나 듣고 연결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네, 황준호 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요 뉴스 뭡니까? 예, 오늘 유가족 오늘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뉴스 많대요. 예, 저 세월호 유가족들이 박근혜 대통령 면담한 게 가장 큰 뉴스인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끝났다면서요? 예? 조금 전에 끝났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앞에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보니까 오늘 오전 9시 반에 원래 이 대통령과의 약속은 어제 밤에 정해졌고 예. 그러면서 오늘 오전 9시 반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유가족 대책위에서 예.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조사해야 된다라는 성명을 냈는데요. 예. 예, 그런데 주요 몇 군데 저희가 뉴스들을 체크해 보니까 그걸 쏙 빼고 박근혜 대통령도 조사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쏙 빼고 한 부분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고에는 있었는데 기자회견 낭독할 때는 그 부분 뺐다 이겁니까? 아니, 기자회견에서도 다 낭독을 했고요. 그걸 보도하는 데 있어서. 보도를 왜 빼요? 누구 맘대로? 예, 그런
다른 부분, 뭐 진상조사,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실제로 그 보도자료 이 기사라면 소위 그 제목을 뽑고 그게 최고 야마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빼고 다른 부분을 강조하고 그런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족들이 아까 3개, 4개만 골랐는데 국민 TV도 유족들이 신뢰하는 언론에 못 들어갔어요. 예. 우리 반성합시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짚어보고 그 대통령 면담 전후 사정이 어떤가 저희 PD가 취재해가지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농해 수위가 열렸는데 장관이 참석하지 않아서 일종의 파행이 됐습니다. 예. 차관이 나왔고 그래서 원래 현안보고를 위해서 했는데 모인 건데 일단 뭐 현안보고 자체를 안 받았으니까 파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여당 의원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그저께 있었던 안행위도 나왔고 근데 이 안행위와 농해수위라는 데는 세월호와 관련된 직접적인 관련된 상임위고 또 정부 여당이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당이 나왔는데 유독 완벽히 파행됐던 상임위가 있었습니다. 네. 미방위요. 네네. 그 KBS 문제를 다룬 미방위가 어제까지 3일 동안 연속으로 파행되는데 예. 이걸 보면은 결국은 지금 이 세월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이 언론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네. 또 정부 여당 쪽에서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준다.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거를 좀 짚어보는 리포트를 만들었습니다. 예. 이건희 회장 사망설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뭐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그 담당 의사랑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글쎄.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게 사람의 생명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예, 이런 거는 신속보다는 정확이 더 필요되는 그런 범주의 기사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뉴스 혹에서 미국의 그 뉴스룸이라는 미국 드라마를 보여주면서 죽음은 판단 언론이 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하는 거다라고 네. 그런 부분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건 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도에서는 저희가 계속 집중해서 파고 있는 해경 CCTV 문제. 예. 어제 해경 123정에 CCTV가 해경청장은 없다고 분명히 말했고 예. 그렇지만 일선 경찰들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더 심층적으로 파고들어서 어떤 게 진짜인지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논점은 이거죠. 해경 123정에 촬영 가능 기재, 쉽게 말하면 카메라는 있는데 예. 출동했을 때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높은 사람은 안 찍었고 카메라도 없다고 그랬고. 그렇습니다. 카메라 자체가 없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예. 근데 카메라는 분명히 있다는 게 지금 그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다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예, 그 찍은 문제에 대해서 다 찍었는데 그게 그 자동차 블랙박스 촬영처럼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게 녹화가 되면 앞에 게 자동으로 삭제된다. 그 용량 한계 때문에 그거 복원이 안 되나? 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복원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6일에 그 영상이라는 거는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일 텐데 그걸 그냥 밀려서 삭제되겠다. 이거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도 문책 내지 처벌감이고요. 그렇습니다. 카메라가 없다고 분명히 말한 그것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이라도 가서 그 배 딱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예. 그 왜 간단한 것들 갖고 이렇게 시비를 오래 삼는지 말이죠. 그런 건 매섭고 알차게 조져주세요. 예. 이 정도로 저희가 준비했고요. 예. 이따 9시에 뵙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예. 황준호 뉴스 팀장이었습니다. 조합원을 위한 만남의 공간 국민 카페를 아시나요? 질 좋은 원두로 만든 커피 그리고 다채로운 음료는 기본이고요. 각종 공개 방송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지식인이 펼치는 따뜻한 특강이 펼쳐지고요. 이 안보는 하나의 술이자 학이다. 즉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차재민, 김민기의 DD쇼가 열리고요. 자유롭고 내가 한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매일 밤 9시에는 뉴스K 단체 관람도 있습니다. 섣부른 희생양 만들기로는 온 사회가 느끼고 있는 이 죄책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미디어 협동조합이 세운 카페 국민 카페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후보 등록 오늘 마감했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김영춘 사퇴해서 야권 후보 단일화됐는데 이런 것들 예. 함께 좀 묶어서 부탁합니다. 예, 후보 등록이 오늘로 마감이 되면서 실제 지방선거전 이제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네. 오늘 본격적으로 선거전이 시작되면서 첫날부터 전체 판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산 아무래도 야권 입장에서는 사실 전반적인 이 선거 구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동안에 무소속 오거돈 후보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춘 후보 이 두 사람 간의 단일화가 굉장한 관심사였습니다. 네. 이 단일 후보가 되면 새누리당의 이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그동안에 좀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오늘 이 김영춘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무소속 오거돈 후보로 야권 후보의 단일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예. 그동안의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사실 새누리당에서 경선이 진행될 때부터 이 무소속 오거돈 후보와 이 새누리당 후보들 사이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우위에 서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요. 때로는 이 무소속 오거돈 후보가 이 새누리당 후보들을 이기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꽤 많았었는데 네. 어쨌든 이제 새누리당에서 서병수 후보로 이 친박계 핵심 의원 중에 한 명이죠. 예. 서병수 후보로 이제 확정이 된 뒤에 무소속 오거돈 후보와 엎치락뒤치락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좀 할만 이렇게 팽팽해지는 거예요? 승산이 어떻게 그렇죠. 전망이 돼요? 본격적으로 팽팽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그동안에 사실은 여론조사 과정에서 이미 이 후보 단일화를 전제로 한 질문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 네, 오늘 서병수 후보 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예견됐던 일이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여론조사가 다 이 무소속 오거돈 후보로의 단일화를 전제한 여론조사가 꽤 많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뭐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거나, 혹은 이제 자신들이 좀 앞서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이렇게 뭐 자위하는 모습이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흐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선거에서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대목에서 보면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 부산에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상징성이 큰 이 부산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 전체 판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부산발 뭐 기폭제나 도화선이 심지가 않아 다 오른 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지역 감정 벽에 맨몸으로 도전하고 있는 대구시장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부겸 후보. 네네. 새누리당 후보도 정통 TK의 적자 뭐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둘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대요, 양상이? 권영진 새누리당 후보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김부겸 후보 이 두 사람의 맞대결도 굉장히 지금 관심사인데요. 대구 영남권 특히 이제 TK권 내에서도 이 대구라고 하면 사실 전통적인 보수층의 보수 진영의 아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김부겸 후보가 19대 총선에서도 사실 40%가 넘는 지지를 얻으면서 사실은 김부겸을 통한 이 대구 지역의 뭐랄까요 좀 변화, 반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야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굉장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네. 대구에서 권영진 후보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좀 지금 현재 여권 지형에서 보면 주류라고 볼 수는 없죠. 주류측 인사라고 볼 수는 없는데 네. 권영진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사실 박심이 대구에서 그렇게 크게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오히려 박심이 좀 떠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들도 많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는 현재 여야 모두 뭐 어느 한쪽도 우리가 우세하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아, 새누리당의 권 후보도? 그렇죠. 권영진 후보 쪽도 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전반적인 흐름 자체만 놓고 보면 아무래도 이제 야권 성향의 김부겸 후보 그리고 주류 여권 내에서도 좀 비주류적인 이 전형진 후보 모두 좀 대구에 지금까지의 선거 치러졌던 양상하고는 다른 선거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긴 한데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 대구에서 야권 후보가 당선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대구가 무조건 거기가 새누리당이 된다. 이렇게 전제하고 들어가는 그런 선거가 아닌 점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게 굉장히 큰 변화라면 변화군요. 그렇죠. 네네. 아까 3시에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 대표들 만났고 조금 전에 끝났는데 네네. 뭐 대면 사과를 하긴 했지만 내 책임이다. 이런 말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언표하지 않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오늘 사과를 직접 하긴 했죠. 국무회의석상에서 간접 사과한 것. 네. 그리고 이번에 석가탄신일 법요식 때 또 간접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간접적으로 했던 것. 이런 것에 비춰보면 오늘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17명과 이렇게 만난 자리에서 직접 대면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는 그동안의 사과보다는 좀 진일보했다. 예.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지적하신 대로 오늘 역시 이 과거 정부 때부터 쌓여온 적폐 문제 그리고 복지부동하는 공무원 조직의 문제 이런 것들을 들면서 이 국가 대개조 그동안에 강조해왔던 이런 차원의 얘기는 많이 있었지만 실제 지금 현재 정부를 이끌고 있는 내 책임이다. 내가 책임지고 이 문제 해결하고 여러분의 아픔을 돌봐드리겠다. 이런 얘기는 하지는 않았죠. 어허. 그런 점에서 보면 조금은 좀 아쉽다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다음 주에 대국민 사과 통해서 이제 뭐 대책 같은 것도 함께 내놓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당초 이 면담도 비공개로 청와대에서 어제 요청을 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랬더군요. 그랬는데 이제 이게 공개가 알려지게 된 거죠. 예. 이 과정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여권 내에서는 어쨌든 이 6.4 지방선거전이 이제 본격화되는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이것이 악재로 작용하지 않도록 어쨌든 좀 일단락 마무리를 짓는 그런 좀 큰 틀에 이 좀 타임테이블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일환으로 이제 오늘 면담이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민의 분노 이런 것들이 사그라들 수 있을지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사과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 진정성 있는 사과는 길 필요도 없고 한두 마디 표정과 어감과 이런 거 몸으로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못 하는 건지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항상 문전에서 좋은 찬스 만들어 맞아 놓고는 뭐 공을 저 하늘 위로 뻥 차거나 어처구니 없는 실수하거나 헛발질하는 한국의 고질적인 축구도 갑자기 생각이 나고 말이죠. 비유가 엉뚱해서 미안합니다. 그 주말을 맞긴 하는데 이제 큰 선거 앞두고 있어서 정치부 기자들은 뭐 따로 주말도 없고 그러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고요. 예.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잠깐 게시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파리 님께서 6시 4분에 마치 기자들 정보 보고할 때 그 메모했던 것처럼 이렇게 딱 올려주셨는데 확인이 된 걸로 생각하고 주요한 몇 개만 공유하겠습니다. 이미 보셨겠지만들 방송만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면담 그러니까 대통령과 유가족들의 면담 내용 대표 브리핑 유가족 17명이 참석했고 대책위에서 의견 수렴이 안 되어서 참여자 규모를 좀 늘렸다. 유가족이 겪는 어려움 같은 거 얘기했더니 대통령은 수긍하고 적극 검토하고 살펴보겠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대한변협하고 조인식 가졌다는 거 아까 안 기자도 전해드렸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네요. 진상조사위원회에 충분한 조사권을 좀 부여해달라 이랬더니 민간인 조사권 부여에 대해서 그게 효과적일까요? 라고 의문을 표시했고 지금 검찰이 조사하고 있으니까 그 검찰 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꽤 마음 먹고 의욕적으로 준비해간 질문에 대해서는 완곡한 표현을 한 것 같긴 하는데 안 받아들인 그다음에 특별법에 대해서도 확답을 피한 채 포괄적으로는 공감한다. 국회에서 토의 걸쳐서 만들어지게 될 거라고 답한다. 그거야 당연하죠. 법을 만드는 건 국회니까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거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물었던 건데 공을 또 저쪽으로 살짝 넘긴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유가족 진상조사 참여해야 한다. 그다음에 지휘고하 막론하고 모두가 조사 대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아마 유가족은 지휘 고하의 맨 고에 대통령도 포함을 시켰겠죠. 그걸 대통령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톡 까놓고 솔직하게 그냥 마치 그 고 김금태 의원이 계급장 떼고 말합시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외교적 언사 없이 그렇게 얘기는 진행이 안 됐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리고 또 각자 발표하는 과정에서 아다르고 어다른 게 있고요. 항상 청와대 회동이 이런 게 문제죠. 아무튼 고파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께 이렇게 신속한 쌍방향 소통 배워가지고요. 한 가지 말씀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뉴스로도 한 꼭지 전해드렸는데 진도 팽목항의 그 함께 버거 아저씨라고 미담의 주인공 말씀드렸는데 아마 기억하시죠? 이분이 경기도 가평에서 손으로 만든 수제 버거와 피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시더군요. 그분이 운영하는 가게의 오코, 간판은 영문으로 자라 재즈라는 건데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평 읍내에 있답네요. 근데 아마 이분 성향상 그날도 기자들한테 끝까지 자기 이름도 안 밝힌 걸로 봐서 나중에 진도에서 철수하고 나서 자기 가게로 복귀해도 야 내가 저기 팽목항에 가서 한 달간 넘게 막 하루에 100만 원 돈 손해보면서 막 이렇게 하고 왔거든. 이런 얘기 전혀 얘기 안 하실 분 같아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항상 여러분께 말씀 듣기만 했는데 저도 한 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볼까요? 석양의 건맨이라는 분께서 부산의 김영춘 멋진 사나이다. 김영춘 당신이 승리했다. 감사하다. 기억하다. 기억하겠다. 오거돈 후보님 필승하십시오. 이런 격려성 응원 글을 주셨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 넘어가죠. 다른 의도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검찰과 언론의 구원파 때리기가 과해 보입니다. 검찰은 유병헌 씨 일가에 대해 이른바 예고식 수사를 진행하며 유 씨 일가의 버티기를 사실상 조장해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 9시간 동안이죠. 9시간 동안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자물쇠를 절단하고 그제서야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던 겁니까? 네, 특별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인천지검 김혜종 2차장은 취재진이 많아서 가급적이면 비공개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였다며 하지만 결국 체포에 실패했고 수사팀이 대기한 9시간 동안 취재진이 점점 더 늘어나 결국 백일 씨 집에 수사관들이 들어가는 모습이 생중계까지 되자 유 씨 일가가 버티는 모습을 대대적으로 보여주려고 시간을 끈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론 보도를 살펴볼까? 먼저 KBS. 검찰이 유병헌 씨에게 통보한 소환 날짜 바로 내일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유 씨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구원파 신도 수백 명은 금수원에 집결해 강력한 저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종교타임에 맞서 싸우자! 순교도 불쌍하다! 검찰이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며 공권력의 금수원 진입에 강한 저항을 예고했습니다. 소재도 파악이 안 되고 정확한 이유도 없는 상태에서 공권력을 이 안에 투입하신다 그러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MBN.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당신이라는 막말까지 사용해 가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당신이라는 막말까지 사용해 가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국가의 통합과 화해를 파괴하는 사람의 계획이 박 대통령 당신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 주십시오.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1991년 오대양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불공정한 법 집행을 했던 김기춘 실장이 또다시 자신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님께 요청합니다. 1991년의 상황이 재현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TV조선. 그럼 여기서 유병헌 전 회장이 있는 것 같기도 한 구원파의 총본산 경기도 안성 금수원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원파 신도들은 오늘 기자회견까지 열고 검찰의 법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권력이 투입되면은 순교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 침몰의 책임은 청해진에 있지만 사망의 책임은 해경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적 재난이 된 300여 명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청해진보다 해경의 책임이 큽니다. 신도들은 또 유병헌 일가의 비리와 구원파는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법이 공정하지 않아 법 집행은 거부한다는 앞뒤 안 맞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검찰의 가공할 연출력. 누구를 위한 것일까? 노종면 앵커의 분석. 특정 종교, 그것도 이단으로 분류되는 종교와 관련된 이들을 수사하겠다면서 언제 소환한다, 언제 체포영장을 친다, 동네방네 소문을 냈으니 이건 신도들을 동원하라고 꼬드긴 꼴입니다. 언론은 한술 더 떠서 검찰의 체포 시도와 구원파 신도들의 집단 행동을 시시각각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유씨 일가가 구원파 신도들을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과 언론의 이 같은 콤비 플레이는 결국 정부로 쏠리는 비판, 구조에 실패한 해경의 과실치사 혐의를 가리는 방패막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기자 출신 정치평론가 이광윤의 오늘. 발등이 가려운데 구두 위를 긁는 일은 적어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 잃은 대한민국의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이광윤의 오늘 5시 반 저녁길 시사 프로그램 이광윤의 오늘. 정치평론가 이광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광윤의 오늘. 이광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행간 첫 번째는 중앙공무원 26만 명, 그러니까 지방공무원이나 경찰, 소방직 다 빼고요. 26만 중앙공무원 중 무능해서 퇴출당하는 사람은 연간 1년 내에 통틀어 봐야 2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조선일보의 기사. 우선 몇 대목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더라도 퇴출되는 일이 사실상 거의 없다. 본지가 15일 안전행정부가 집계한 2009년에서 2013년 52개 중앙부처 공무원 직권 면직, 파면, 해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직무 능력 부족이나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퇴출된 공무원은 26만 명 중 103명으로 연평균 20명꼴이었다. 이 기간에 근무한 중앙부처 공무원 연인원의 0.008%만 무능이나 태만을 이유로 퇴출된 것이다. 네, 상명하복이라는 공직사회를 떠받들고 있는 그 질서 유지의 근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구멍이 포두청이었건 뭐였건 간에 윗사람에게 그냥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대다수 하위직 공무원들, 이분들 사실 노동 강도 굉장히 강하고 요즘 충원되는 분들 중에는 요즘 공무원 되는 게 하도 힘들어서 말이죠. 굉장히 우수한 분들 많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그리고
비교적 말랑말랑한 사고방식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내고 그러는데 고답적으로 몇십 년간 계속 형성되어 왔던 공무원 사회의 질식할 것 같은 문화와 곳곳에서 파열음, 마찰 일으키면서 조금씩 창조적인 기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까지도 알고 미리 말씀드리고 그런 분은 제가 앞으로 질타할 공무원의 모습에서 일부 제외한다는 것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8시 52분에 배가 이상해요. 쓰러지는 것 같아요. 뭐 큰일 났어요. 도와주세요. 했더니 위도가 어떻고 경도가 몇 도니? 학생 GPS에 뭐라고 나와? 이것만 3번인가 되물었던 그런 해경. 지위는 계급은 낮겠지만 그런 해경은 비판의 범주에 당연히 넣겠습니다. 전국 공무원이 한 100만 명 됩니다. 지방직, 그다음에 경찰 공무원 10만, 해경 10,000, 그다음에 지방직 공무원들, 특수직역 공무원들 다 합치면 100만쯤인데요. 그 중에서 중앙 공무원이라고, 이른바 공무원 중에서도 공무원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52개 중앙부처에 26만 명쯤 됩니다. 지금 도지사, 서울시장 하겠다고들 곳곳에서 한가락씩 한다는 사람들 나와서 굽신거리고 열심히 공약 발표하고 막 이러잖아요. 정몽준 씨가 되건 박원순 씨가 시장이 되건 또는 안희정이 다시 충남지사를 하건 누가 뭔지를 하건 인천의 송영길 씨가 또 재선을 하건 딴 사람이 하건 도지사 돼도 중앙부처의 국장 만나기 그 사전에 상당히 공손하게 말해야 되고요. 와서 직접 조아리면서 설명하고 그럽니다. 왜? 돈 따가야 되니까. 예산 받아야 되니까. 국장, 차마 장관급이거든요, 도지사가. 차마 장관급이 과장, 중앙부처의 과장을 만나는 건 뭐 하겠지만 국장 만납니다. 바로 실장이나 차관 잘 못 만납니다. 개인적 연분이 있어서 차관한테 가서 커피는 마실 수 있어도 일 때문에는 국장한테 가서 국장 설명하고 그럼 이제 국장이 자기 밑에 과장들하고 사무관 부르죠. 배석시켜놓고 도지사의 브리핑 듣습니다. 그럼 벌써 이렇게 설명을 듣는 사람은 원래 그렇잖아요. 다리 딱 꼬고 좀 기대게 돼 있잖아요, 뒤로. 심사하는 사람이 원래 그렇죠. 그만큼 센 자리예요, 중앙부처라는 게. 그런데 이 중앙부처 공무원이 되는 건 두 가지죠. 하나는 이른바 행정고시인가 그거 봐가지고 5급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7급이나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정말 근데 가면은 제가 지금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하고 목격했던 건데 더군다나 제가 군대를 무슨 사유로 못 갔기 때문에 학교 때만 일이 있어서요. 계급 사회를 못 겪어봐서 그러는지 몰라도 공무원 사회의 계급에 따른 그 엄밀성을 보고 정말 저는 질식하고 잘 끝까지 적응을 못한 채 4년쯤 하다 나왔는데 자기 자식 낳아서 공무원 하겠다 그러면 절대 하위직 공무원으로는 들어가지 마라. 이 소리가 입으로 당연히 나와요. 그만큼 5급 사무관 이상과 6급, 7급, 8급, 9급 이것은 조금 표현을 심하게 아니면 무슨 당상, 당하? 아무튼 저는 어떻게 해도 못하겠던데 그런 게 몸에 배어 있더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자기 바로 윗사람 또는 그 윗사람만 보고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잘하지 못한 것은 처벌받지 않아요. 그런데 규정이나 원칙을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사려요. 그래서 26만 명이라고 하면 사람은 반드시 20대 80이 있습니다. 우수한 20과 그렇지 않은 80. 그다음에 꾀를 피우는 20과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80. 성실히 일하는 80, 꾀를 피우고 뭔가 딴지 부리는 20. 각각 온갖 종류의 카테고리별로 2대 8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왜 공무원 사회라고 그런 게 없겠어요? 그런데 신분보장이라는 것 때문에 퇴출당하는 사람, 정말 그 중에는 능력이 없거나 도덕적으로 현격한 문제가 있거나 그런데도 0.008%. 1%는 100명에 한 명 아닙니까? 0.008%예요. 반올림 해봐야 0.01%. 1000명에 한 명인가요? 이 말은 처벌이나 퇴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완전 무결해서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어서 이러느냐? 아니거든요. 신분보장제도거든요. 근데 그 신분보장을 악용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장시간 노동에 박봉에 시달린다. 그 두 개는 부분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그들이 경제 외적 강제, 신분 외적으로 누리는 어떤 뭐 접대관과 묘한 우월의식과 이런 것들. 물론 이거 세월호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궁극적으로 하는 말은 대통령이 뭐 이름이 국가개조가 됐건 정부개조가 됐건 뭔가 아무튼 뭐 하나 지금 열심히 준비해서 그 대국민 담화하겠다 그러잖아요. 이걸 공무원한테 맡겨서는 절대 개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공무원들이 자기가 자기 수술을 어떻게 합니까? 1년 내에 26만 명 중에서 1년 내내 20명도 퇴출을 안 시키는데. 그런데 기업은 어떻습니까? 은행 이런데 지검장 중에 10%가 항상 12월이면 전국 총 지검장의 10%는 기본적으로 물갈이 됩니다. 물론 그게 잘하느냐? 꼭 그것만은 아니죠. 너무나 무한 경쟁을 강요하고 10%에 들어서 퇴출되는 순간 그 가족은 대책 없이 뭐 아주 이제 심각한 가족 뭐 생계나 이런 거에 노출될 위험이 큰 거고. 그런데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잘라내자 이런 건 아니지만 민간의 경쟁의 요소를 좀 더 많이 도입해야 된다. 왜 공무원 사회만 경쟁 무풍지대인가? 어떻게든 한번 공무원이 되면, 그리고 이 사람들은 크게 업무를 잘못해도 형사처벌을 받는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대형 인명사고가 터져도, 그러니까 처벌받는, 실형을 받는 일은 거의 없는데, 아까 제가 서해 페리오 침몰 사고 때 말씀드렸죠. 그때 292명이 사망했습니다. 과승선 인원입니다. 정원이 160 몇 명인가였는데 290 몇 명이 탔어요. 그때 책임을 져야 할 해당 지역의 해운 항만청장, 해임과 정직밖에 안 당했어요. 해임! 그냥 그 자리에서도 나가라. 파면이 아니고 해임이었기 때문에 아마 퇴직금의 얼마는 받았을 겁니다. 의원 면직이면 다 받고요. 정직은 그냥 직은 유지하되 몇 개월 동안 업무를 스톱시키는 그 정도였죠. 이 사람들 사람 292명이 죽었는데 형사처벌 받은 공무원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무슨 공무원에 철천지 한이 졌거나 공무원 되려고 시험 봤다 떨어져서 원수가 포안이 져서 이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거 시켜줘도 못하겠던데 노무현 정부가 하니까 생각을 같이 해서 뭔가 생산성 있게 한번 변화를 좀 가져보자 했던 건데 오늘 조선일보가 그냥 드라이하게 정치적 주장 없이 숫자로만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더 설득력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일정 직급 이상 고위직에 가면은 정년 보장을 철폐해버리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공무원들 대우를 좀 좋게 해주고 숫자는 줄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보다 월급을 2배쯤으로 올리고 인력은 한 5분의 1 정도 줄이고 그 대신에 확실한 업무 성과와 경쟁 도입하는 건 물론이고요. 성과 내라고 요구해야죠. 그럼 우리가 하는 건데 왜 정부조직법에 이거 하나도 손을 못 대는지 저는 죽어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월급 지금보다 2배로 주고 5만 원 정도 푼돈만 받아도 가차없이 엄청난 페널티와 벌을 줘서 더 이상 도저히 부정이 못 발붙게 하는 것, 이런 거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치학자가 이랬습니다. 민주주의의 적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관료제다. 상당히 동의합니다. 개조해야 할 것은 국가가 아니라 정부와 관료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저는 봅니다. 뉴스 행간 아쉽지만 이거 하나만 해야겠습니다. 한겨레 출신의 이봉수 컬럼니스트의 박근혜 정권과 언론의 가망이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경향신문에 난 거거든요.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진짜 인터뷰 시작 들어가야죠. 여보, 국민TV가 개국했는데 월 10,000원씩 내야 하는 조합비 어떻게 내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출금할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CM에서 신청해요. 아,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하면 되는 거죠? 아빠하고 엄마하고 나 모두 다 조합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은 3만 원 내야 해요? 꼭 그렇지는 않아. 가구 전체가 조합원이면 아빠만 대표로 내도 돼. 김용민입니다. 10,000원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라는 꽃과 나무에 물을 더 주는 심정으로 자발적인 추가 조합비 납입을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꿈 아직 진행형이잖아요. 산만을 향해 달려가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TV가 개국한 4월부터 조합비를 납입해 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의 조합비가 모이고 또 모일 때 미디어 협동조합은 건강한 방송, 공정한 보도로 보답할 것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를 참고하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최근 몇 주 사이에 아주 일약 유명인 그리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시는 분으로 급부상한 분이 계십니다. 페이스북에서 아주 구름같이 많은 팬이라고 그럴까요? 건드리고 다니고 아주 문장도 미려하고 문화 감각에 유머 감각도 탁월하신 분인데 변호사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진짜 인터뷰에 모신 이유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을 비하하는 온갖 폐륜적인 무슨 일배류의 망언 이런 것들을 보고 격분하셔서 인터넷이나 SNS, 카카오톡, 핸드폰 문자 등을 통해서 이렇게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캡처를 해서 출처 이런 걸 해가지고 좀 나에게 보내달라. 그러면 내가 소송 등 필요한 절차를 하겠다. 이런 협조 요청 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리셨던 분입니다. 원래 이분이 이런 그 변호사의 주전공이 어느 쪽인지는 인터뷰를 하면서 여쭤보겠고요. 법무법인 더 펌의 정철승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나와 계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거 뭐 너무 과찬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민망해서 도망가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방금 소개한 거 들으셨죠? 그러니까요. 네. 뭐 틀린 건 없죠? 많이 틀린 것 같은데요. 과장한 것도 없고요. 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협조 요청 드립니다. 제가 그 골자를 방금 일러드리기도 했는데. 네. 그거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 한 1200명이 좀 넘더라고요. 네. 제보가 어느 정도 들어왔고. 네. 소송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가는지 궁금합니다. 한 일주일 새에 네. 그 이메일로 해가지고 한 120, 30통 정도 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메시지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아주 수십여 건의 그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뭐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접수시키지는 않았고 예. 이제 그거는 다음 주서부터 시작을 할 예정인데요. 네. 이 초기에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그런 어떤 말들을 인터넷 사이트 등에 이제 올린 경우가 많이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네. 그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이제 그 신고된 사실을 알고 저한테 반성 메일을 보내오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아하. 예, 그게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서 예. 이제 익명성에 숨어가지고 그런 망언들을 한 경우인데, 네. 그 되게 보니까 다 학생들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아무개 고등학교 몇 학년 아무개다, 뭐 재수생인 누구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주 뭐 간절히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이 똑같은 방법으로 그런 반성문 같은 거를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이제 게시를 하고 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식으로 해서 좀 뭐 선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스스로 좀 자정되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 그런 것은 뭐 좀 기회를 준다는 거 있겠고. 네. 의도를 갖고 아주 악질적으로 반복해서 네. 반성의 기운 없이 오히려 항의할수록 더 승하게 뭐 이런 사람들은 뭔가 그 법의 체계든 우리가 지금 도덕과 뭐 그 양심만으로는 이미 도를 넘어선 것 같아서 네. 그래야 하지 않는가 싶은데 제가 한두 가지 좀 실무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요. 네네. 그 유가족들이나 실종자 가족분들 가슴을 후벼 파는 네. 폐륜적인 글을 올리는 거 그거 친고죄입니까? 그러니까 가족분들만이 소를 낼 수 있나요? 아, 그렇죠. 이제 친고죄라고 하는 거는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해야지
처벌을 할 수 있는 죄를 말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형법상에는 이 모욕죄인 경우에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명예훼손죄인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가지고 네. 피해자가 아니라 뭐 제3자라도 고발을 할 수는 있는데 예. 이 피해자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밝히면은 처벌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과 명예훼손이 조금 다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체증을 지금 불특정 다수들에게 협조 요청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체증된 것 중에 뭐 절절히 반성하고 이런 친구는 좀 젖혀두고 네. 정말 악질적이다, 문제가 있다 하는 리스트는 만들어서 그러면 네. 어떤 식으로 법적 다툼 갱송을 이어나가실 계획이세요? 일단 허위 사실을 적시를 해가지고 그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네. 그런 경우는 당연히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해야 될 것이고요. 네. 이것이 명예훼손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보이면 하지만은 이제 뭐 모멸적인 그러한 얘기들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또 모욕죄에 해당됩니다. 네, 모욕죄. 네, 그런 경우에는 그 유가족들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네. 그분들이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제기하는 식으로 해서 네. 형사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니까 근데 사실 이분들 얼마나 지금 마음이 상해 있고 그렇죠. 경황이 없고 게다가 이런 말을 들으면 또 한 번 뒤집어지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정말 참 이게 애매한 참 힘든 일인데 그 점을 이렇게 자임해서 이게 지금 뭐 변호사님께서 무슨 금전적인 또는 사건 수임 이것 때문에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아마 변호사님을 격발시켰던 사람이 네. 자칭 기자라는 서승만 씨. 네. 예, 제가 서승만 씨에 대해서는 제 이강윤의 오늘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네. 그 친구가 그 뒤로 좀 반성을 하나요? 아니면 꼬리를 좀 내렸나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나요? 반성을 했다거나 그런 사실은 제가 접하지 못했고요. 네. 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여전히 네. 똑같은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그 서승만 씨뿐만 아니라 예. 최근에 이렇게 관찰되는 좀 어떤 그 특이한 경향이 있는데 이 이 초기에는 철없는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장난 삼아서 그렇게 망언을 올리고 했었는데 네. 이제 그런 친구들은 스스로 이거 잘못하다가는 혼난다라는 어떤 그런 소문이 나왔는지 지금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최근에 며칠 전서부터 이 본인의 이 신분, 얼굴과 이름과 심지어는 직업까지 전부 다 공개된 그런 성인들이 네. 훨씬 더 강도 높은 그런 망언과 명예훼손성 그리고 또 모욕적인 그런 말들을 올리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들한테 직접 물어보지를 않아서 네. 그 사실은 알 수 없지만, 제 짐작으로는 의도적으로 한 것인 것 같고, 네. 그것을 의도적으로 했다면은, 어떤 본인이, 그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영웅주의가 됐건 아니면 자기 평소 지론이건 간에 아무튼 시쳇말로 네. 다 밝히고서 내뱉째라 하는 식으로 그냥 막 무식하게 달라든다 이런 것 같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유명해지고, 네. 여러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됨으로써 유리해지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행위들이 일종의 모방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승만 씨 경우도 네.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그 사람이 말하자면은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중심 인물 비슷하게 돼버린 좀 약간 그런 어떤 분위기를 제가 봤는데 네. 그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행동은 실정법상으로 굉장히 무겁게 처벌되는 그러한 그 범법행위입니다. 네, 처벌시킬 법적 근거가 명백히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아주 엄하게 혼을 좀. 일단 네. 이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규정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나 SNS 등 그 정보통신망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명예훼손을 하면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굉장히 무거운 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최대가 7년이면 꽤 중형에 드는 거군요. 상당히 무겁죠. 네. 상당히 무거운데 그런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마 몰라서 그렇게 함부로 위험한 짓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경우를 엄히 처벌을 하고 네.
또 그러한 예를 보여줘서 그런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네. 이제 그 어떤 모방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따라한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죄의식을 들게 해야 모방을 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통화가 됐으니까 하나 평소에 궁금했던 거 여쭤볼게요. 네. 어떤 국회의원 그 똑똑하신 분한테 여쭤봤더니 미국 얘기하면서 좀 나름대로 답을 주셨는데 네. 표현의 자유 네, 어디까지 보호되는 겁니까? 그리고 보호되어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표현의 자유 여러 가지 그런 자유권이 우리 헌법에는 규정돼 있죠. 네. 예, 그렇지만은 그 자유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 한계라고 하는 게 이 법률 또는 선량한 질서 또는 타인의 권리 이런 것을 침해하는 범위까지 자유권을 행사할 수는 없죠. 네. 지금 제가 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들은 네. 이 실정법상의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들입니다. 네. 예, 그런 행위를 범해놓고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다라는 그것은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그렇죠. 도덕적 규탄이나 양심 이게 아니고 명백히 법률가로서 현행 실정법에 저촉되는 것들을 상대로 법률적 대응을 하시겠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이강윤의 오늘이 굉장히 게시판을 통해서 쌍방향 소통이 활성화된 곳인데요. 네. 사도 요한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인데 닉네임이 아주 멋있네요. 네. 변모 씨는 처벌 안 되나요? 아마 변희재 씨를 말하는 것 같은데. 네. 그냥 변모 씨라고 일단 해두고 이 변모 씨는 이런 지금 변호사님이 하고자 하는 거기에 그 범주에 안 들어갑니까? 저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아, 그러세요? 네. 변희재라는 이름은 아실 텐데.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글을 유포를 시켜가지고, 우리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한테 상처를 줬는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말을 했는가. 예, 어떤 행위를 했는가에 따라서 그거에 상응하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만들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행위가 포착이 된다면은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네, 많은 발언 중에서도 저촉되는 건 있다면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제가 페이스북 제가 정 변호사님 팬이기도 한데요. 감사합니다. 위정자에게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것이 시민이 공동체에서 책임을 지는 방법이다. 어느 날인가 이렇게 쓰셨죠. 네. 짤막하게. 그렇습니다. 멋있었습니다. 그럼 현 단계에서 시민들은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 글을 올렸었던 이유는 네. 어떤 분들이 이 세월호 이 참사는 우리 모두의 잘못이기 때문에 각자 스스로 반성을 해라. 하자. 왜 남한테 탓을 하느냐. 전체 그런 얘기들을 책임이다, 많이 그랬죠. 해가지고 네. 과연 그런 것인가 의문이 들어서 제 생각을 좀 그렇게 정리를 해봤던 건데요. 네. 물론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다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그 책임을 크고 작게 부담합니다. 네. 그런데 하지만은 그런 식의 추상적인 책임만을 문제 삼는다면 이 구체적인 잘못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이 벌어진 일의 진상을 명백하게 밝히고 그 토대 내에서 결과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확정을 지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잘못을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할 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치적 도덕적 책임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해야 되겠죠, 물론. 물론 그렇죠. 백범 김구 선생님을 예로 들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퇴를 촉구하셨던 글도 관심 깊게 읽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이 일에 반드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청취자들 많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말씀드립니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더펌의 정철승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어느덧 마쳐야 되겠네요. 제가 마무리 말씀 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나쁜 거지만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다. 이런 말이 있더군요. 선거가 3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최선의 후보를 선택하는 게 맞긴 하지만
마땅치 않을 때는 최악을 걸러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